그거를 지난번에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간다고. 근데 그러려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동사무소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저도 본인들이 우리 애는 하루를 일주일 이런 식의 그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원이 된다. 그럼 그거에 대해 동사무소가 이해를 하고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공무원이 그 인식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도. 네. 그런 제도를 바뀌려면 몇 년이 더 걸리죠. 제도를 엄청 많이 시간이 필요하죠. 전달 체계라고. 우리는 지금 맞춤형이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 이제 발달장애 어떻게 맞춤형은 어디예요?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도 안 해줘 사실. 근데 그 구조를 띄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모님들이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더 잘하실 거야. 어디 이용하려면 내가 다 알아봐야 돼. 전화해보고 잘 있냐 없냐 대기자 넣어놓고 또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또 이용해. 모르는 분들은 아무것도 이용하지. 그런 구조를 깨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족체계도 자원입니다. 자원이지만 그 자원을 토대로 하되 사회,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쫙 그 당사자에게 맞게끔 딱 끌어와서 이 삶이 그렇게 되도록 말씀하신 부분으로 되도록 하는 게 우리 발달장애병 시장의 개인별 지원계획. 그게 하나의 전달 체계이지요. 그게 이제 꼭 정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와 같이 하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크지 않습니다. 돈 마련하고 규칙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이고요. 그것들 실행할 수 있는 구조, 물론 정부가 한 축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요즘 우리나라 구조는 어디입니까? 민간입니다. 민간들을 잘 묶어낼 수 있는 지금 현재 발달장애 지원센터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민간은 절대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그 구조를 바꿔내고 시행하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당사자들 개인예산 제도로 가면 너무 좋겠어요. 돈 다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자면 사람 채용해요. 그 사람은 제가 만났던 제임스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우리 시설에 가면 요양원에 쫙 구석에 앉아있는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냐면 휠체어 있잖아요. 본인 맞춤형 휠체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휠체어. 근데 이 친구가 등산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펍에 가서, 그러니까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마셔요. 개인이 원하는 거. 그 돈 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등산 어떻게 하냐면요. 돈이 있잖아요. 돈을 좀 써도 돼. 산에다 기둥 먹어가지고 줄 연결해서 휠체어를 묶어서 올립니다.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제임스 그 친구를 못 만났어. 엄마는 만났어. 그 사람은 머리가 있는 거죠. 그런 훈련들 계속 한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표현 할 수 있었을까요? 매번 듣죠.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중증자에 본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이제 NDIS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 시간을 오래 잡고 본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식 안에 애들은 안 돼.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인식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 저 친구들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하네? 저 친구 어떻게 등산을 해? 어떻게 펍에 가서 하고 어떻게 화를 쏴? 그 가능할까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그런 인식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인식 사회적 합의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그 기반이 되는 게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니까 되네, 가능하네, 저들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식들을 자꾸 심어내야 되는데 그 1차적으로 누가 해결하냐고 했을 때 저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오래 합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아동으로 보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뵈면서요.
이 양반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까? 못할까?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원래부터 그런 양반들인 거예요. 이 자녀분들이 그 사회가 인식하는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험상으로. 그래도 사람은 다 답답해요. 아니 답답한 거나 답답해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만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본인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게 없었죠. 밥도 다 해주는 밥 먹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룹홈에 나가는 친구들 어떨까요? 처음에 어떤 걱정합니까? 자들이 밥은 해먹을 수 있겠어? 설거지를 할까? 시장은 봐오겠어? 제가 경험치로 제가 이제 저기 파주 어이동산이라고 거기는 장애분들이 농사 짓는 곳입니다. 거기서 일을 했어요. 같이 농사 짓고. 근데 이제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기숙사가 있어요. 얼마나 오지인지 몰라요. 저녁에 길 잘못 들으면 북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하게 표현한 거고요. 근데 그 안에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이 없어요. 본인들이 기숙생활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하고 가서 밥 먹고 저희가 TV가 자는 게 다야.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못 발휘돼서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들. 통장에 돈도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갑시다. 이 공간은 이제 돈도 벌어야 되니까 펜션으로 만들고 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부모님 반대가 심하셨어요. 어떤 반대인지 아세요?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안에 이제 40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이 무용고였고요. 반이 우리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9채를 샀어요. 결국은 샀는데 아파트. 지금 그때 4천만 원인데 지금 거의 8천만 원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동두천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무용고자 2명. 우리 집을 사고 우리 가족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 이제 생활용품 집도 새로 꾸며야 되고 하잖아요. 그 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한 형태로 해서 나가자. 합의가 안 돼.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그러면요 나쁜 권력을 썼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제서야 한번 해보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쁜 권력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 뭐냐면 어머니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나. 초기에 이제 집을 얻고 사는데 부모님들이요 몰래 오셔가지고 애들 집 살펴보고 이랬어요. 당연하게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가끔 길도 잃어버리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변화되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 시장 보지. 밥도 처음에는 죽밥이었다가 이제 밥이 제대로 돼가지. 너무 또 자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저는 이제 안에서 생활했거든요. 집이 서울이 왔다 갔다 못하니까 정말 일하고 엉덩이 치는 놈 있잖아요. 제 말로는 딱 퇴근할 때 이제 셔틀버스가 가거든요. 제가 죄송하면 손 한번 잡겠습니다. 많이 잡았죠. 형국 씨. 오늘 국장님하고 잡시다. 이게 뭐냐면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본인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 분명히 발생하죠. 물론 막 안전장치도 해야 되는 당연히 뭐야 가스레인지 위에다 확산소화기 달고 분단위로 끊어지는 가스 당구는 이건 설치하고 하죠. 근데 그런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선택하고 지금은 부모님도 가끔 뵈는데요. 참 좋아하셔요. 녹취들이 너무 커졌더라고요. 이제 안에 생활할 때보다 마음이 편한가 봐. 최근에도 이제 연수에서 갔다 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어른이면요, 제가 오늘 발달장애인들은요, 나이 값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회상은 나이 값 한다니까요. 나이 들면? 당연하죠. 근데, 그럼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쌓이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동으로 보죠. 뉴스 보세요. 신문기사 보면 정신연령 1, 2세, 뭐 6, 7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사회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꼬맹이들한테 뭔가를 스스로 하게끔 기회를 주나요? 불안해서 그냥 내 품에 안고 가죠. 내가 대신 해줘야 되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호하려만 해요. 그 상황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 할 기회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잃게 만드는 거죠. 아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그겁니다. 자꾸 해보고 잘한다고 이야기 드려야지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꾸 시끄러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 드리면 자존감 확 떨어지고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똑같아요. 사람은.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환경에서 우리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고. 사회에서 당사자들을 특성을 이야기할 때 자존감 낮다, 의사소통 어렵다,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우리 당사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비장애인이 인정을 하고 그 있는 그 현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느냐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어머니는 행복이 중요. 맞습니다. 그것들을 다 우리가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지자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이때 말씀처럼 어떻게 지원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은 그냥 그대로만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면들이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아동이라고 보는 관점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개념 우리 나이값 한다. 제가 아는 친구 결혼해서 합니다. 최근에 두 사람 다 지적장애인이에요. 아이들 낳았어요? 장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죠? 자녀가 저한테 한달 하는 말이, 제가 방위형이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군생활할 때 봉사활동할 때 만났던 친구. 방위형. 저희 방위가 있었어요. 방위 있으셨죠? 방위. 방위. 군인 방위. 현역 방위. 네. 네. 그때 있으셨죠? 아까 방위란 데 있었죠. 네. 있었죠. 그때 봉사활동하면서 만났던 친구. 아주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지. 근데 결혼을 해서 살아. 이제 형 고민이 있다는 거야. 뭐? 나은빈이 어떻게 키워? 나는 아이가 이제 6주째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IM쌤이라고 하는 혹시 보셨어요? 네. 그처럼 아빠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 고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빠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게 우리 당사자들이에요. 우리가 다르지 않게 사는 거죠. 그런 면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쉴게요. 힘드신데. 예. 그다음에 이제 점점 더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PCP,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영국의 개인 예산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NDIS라고 하는 이것도 개인 예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제가 올해 갔다 온 미국의 CDC라고 하는 미네소타주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 예산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정신이 뭐냐면 당사자 중심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주변인들, 지원자들, 부모를 비롯해서 주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정말 당사자가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필요한 거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핵심적이에요. 이제 사람 중심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하늘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사람 중심의 계획들로 계획들을 수립할 것이고, 그런 도구들도 우리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거 본인 의사를 표현하고 그의 의사를 듣는 도구들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모님도 지원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한우리 또 저는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 후견인도 마찬가지. 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 구조. 그래서 결국은 지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립이라고 하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최근의 변화입니다. 셔터 아시죠? 집중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쉬지 않아요. 저기 톰슨 2011년 네. 저 사람 책에서 봤죠. 네. 미국에 있는 2와 4의 차이. 이제까지 2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에게 중요할 거야, 좋을 거야라고 하는 제3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당사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법, 방위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우선구매특별법, 장애연금법, 활동제한하는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수없이 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 안에서 우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것도 부모님들의 운동의 손가지요. 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4년 4월 달에 국회 통과하고 5월 20일 날, 2014년 5월 20일 날 제정이 됐고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고 올해는 2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 안에서 느꼈던 우리 당사자들 부모님들의 소외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진 것들이죠. 당사자들의 특성들, 요구들을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법을 좀 만들어 보자. 여기 몇 개국도, 우리 미국도 발달장애법 있는 거 아시죠? 많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거의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별도의 특별법 성격입니다. 성격의 법이 만들어져 있죠. 처음에 이 법 제안할 때 법 내용이, 법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이었어요. 근데 단어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은 발달장애인 권리하고 지원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권리에 기반한 지원. 그래서 이제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최종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은 특화된 서비스, 권리 보장, 맞춤형 지원 체계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된 서비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 저기 법에 뭔지는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뒤에 법이 하나하나 있으니까요. 많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사자들 조기 진단 필요하잖아요. 그때 배경이 뭐냐면 광주에서 부모님이 자살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도 반영이 되어서 또 이제 요즘 문제행동이라는 말을 참 잘 안 쓰는데 그 행동 관련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 내용이 그 안에 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장애인, 발달장애인 전담병원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달장애인 살짝 살펴보시면 발달장애인들이 병원에 진료받기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또 그 지원 인력들을 두어서 진료 과정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우리 발달장애인 전담병원입니다. 지금 전국에 2개 있습니다. 17개 시대 다 만들지 아직 못 만들어지고 있죠. 뭐라고? 서울에는 한양대병원. 한번 가보세요. 부산에는 부산대병원. 그 종합병원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어요. 예산도 좀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실제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진의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당사자들 소통이나 이런 것들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편함을 끼치는 부분들도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복지부에 제안을 했는데 서울에는 한양대병원 두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가시면 한양대병원은 의료진이 좋은가? 의료진 평가는 못 하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생긴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처럼 지금 이제 발달장애법 안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려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불편한 것들 다 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들어간 것도 빠진 것도 있는데 어떤 저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에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점 병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직업 훈련 관련된 내용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 직업자산에 지금 장애인 직업적 훈련에서 별도로 추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성동이 성일중학교에 만들어진 거 있죠. 발달장애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인천에도 지금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근거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여지고 있죠. 그런 것들도 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된 서비스,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권리보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큰 게 뭐냐면 우리 요즘 당사자들이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건 사고에 노출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늘어나는 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사법 행정 절차, 처음에 경찰이죠. 그다음에 검찰, 법원이 거치게 되어지는데 누가 수사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에 우리 경찰서에는 전담 경찰관을 두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찰은 지금 전국에 275개의 경찰서입니다. 거기 안에 지금 전담 경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있고요.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도 차츰 경찰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주고 승진에 이렇게 한 맡으면 좀 줘야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업무 전원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차츰 개선해 가야 되는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권리보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달장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결정권입니다. 모든 발달장애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아까 우견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결정을 최대한 하고 부족되어지는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게 후견제도입니다. 이제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처음에 경찰들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상황들을 발달장애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도 동석을 합니다. 이제 그 입장들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 맞춤형 지원 체계, 이번 들어오셨던 건 별도의 전달 체계, 이것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입니다. 중앙센터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광역 센터가 만들어져 있죠. 이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오셔서 내용을 좀 설명하실 겁니다. 이제 그때 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어떤가 원했던 거는 맞춤형. 당사자가 서비스 신청을 하면, 그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발달장애인지만 확인하고 그거를 발달장애 센터에 의뢰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절차들을 법 안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돼요. 이 부분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래서 그 내용들이 2년차 거치고 나서 이제 하나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우리 발달장애법은요, 민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와 지방정부입니다. 정부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고요. 또 법의 내용도 보면 법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끝말이 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임의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달장애인법 법총 하나하나 보시면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 발달장애인법도 복지부가 주무부처이긴 한데 교육부, 노동부, 많은 우리 정부기관이 다 함께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올해 2년차까지 평가를 해보고 되지 않는 부분들, 실은 이제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 99개 조항이었습니다. 99개 조항, 모든 걸 다 넣었어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주거안보센터, 이런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다 되는 내용인데 결국은 44개 조항으로 줄었어요. 줄었긴 한데 하여튼간 이런 내용들이 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장하기 지원하기 위해서 성명 의견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의사소통 지원이라고 하는 거, 내용들이 권리 보장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 잠깐 이야기했던 자조단체 지원도 이 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 권리에 기반한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들, 복지 서비스 신청, 그 다음에 개인별 지원 계획,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준과 이게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어지면 그 안에 이분이 직업 제한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분과 관련된 직업 제한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약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긴 한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실은 우리 여기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도 이용해 아시겠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미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의 떡이야.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 앞에서 이야기되는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다양한 기관들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뭐 체계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데 지금 막 양적으로 늘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제도가. 막양 늘려놓고 그거를 정비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확장시켜가는 과정들로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도 발달장애법원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 상담하는 부모 상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 하나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형제자매들. 네. 비장애 형제자매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이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발달장애 지원센터는 다음에 우리 센터장이 와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 발달장애법은 4개 단체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한국장애인 부모의 우리 부모연대, 제가 일하고 있는 협회, 장애인 사랑협회, 이 4단체가 발제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했는데요. 같이 꿈꿨던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그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지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부분들, 일자리, 본인의 자립적인 사람들을 위한 부분들로 이 법을 제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2년차입니다. 올해 11월 20일 되면.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작동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는 거죠. 법은 생물이잖아요. 법은 바뀝니다. 필요한 부분,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반된 예산을 국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를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 보셨나요 혹시? 이행 어떻게 할까요? 국정과제? 장애 내용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실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큰 틀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뭔가요? 사회보장과 관련되어서 부양 의무제 이 부분도 같이 접근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와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이겁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 작동되어지는지,
어떻게 작동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발달장애법의 내용상 부족한 것들이 뭔지에 대한 개선들을 해가는 게 아마 이후에 우리가 관심 갖고 쭉 지켜봐야 돼. 필요에 따라서는 그건 그렇게 했는데 머리를 한 번 더 밀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는데 삭발하셨잖아요, 부모님들. 그런 일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난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 내용들은 이제 제가 쭉 전반적인 내용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후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로 해오시고 기도 좀 포인트를 올려주시지. 이렇게 작아가지고 보기 있네. 그러게. 우리들도 좀 배려를 해줘야지. 원본으로 좀 드리세요. 파일로. 맞아. 2장의 세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2장의 세 하려면 그 스폰트를 18폰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혹시 원본 좀 주시면 그러시니까. 진짜. 네. 우리 이용자들의 고를 내가 충분히 못하니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우리 전생한테 보내드렸거든요. 받아보시면. 원본 받아보고 싶어.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후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후견제도는 제도 취지가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을 갖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애복지법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된 용어인데요.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모든 삶이 의사결정의 과정이잖아요. 아침에 저는 양말 무슨 색깔 신을까부터 고민하게 되는데 순간순간이 결정이잖아요. 아주 가벼운 결정도 있지만 어디서 살지, 학교를 갈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중요한 결정들 매 순간이 그런 결정의 순간인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참 삶이 힘들어지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이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후견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신 우리나라에서 치매어르신입니다. 숫자적으로 지금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 실제 어느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입니다. 치매 어르신들, 우리 발달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 중에 일부 이분들이 이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시각장애인분에게 은행 창구에서 후견인 들으려고 그랬어요.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한 면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들 요즘 최근에는 조금 적어졌네요. 노예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예. 염전 노예, 타이어 노예, 식당 노예, 친구 노예. 아휴, 너무 속상해. 근데 그쪽 상대가 결정 잘 못하니까 말이 어눌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들입니다. 후견이 옆에 있으면요, 그래 못하대요. 그러니까 후견이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후견이 옆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 있을 때 누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대부분이 가족의 지지체계가 깨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연로하셔. 또 안타까운 게 우리 가구원들 중에 당사자 부모인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녀들 장애 없는 경우도 있고 장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또 피해 대상이에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 지역이라고 하는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온전하게 그래도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 후견제도인데요. 그렇습니다. 후견제도가 오해하는데요. 후견제도는 철저하게 뭐냐면 성인은 언제나 의사결정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상대가 그걸 증명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결정 능력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후견인들을 활동하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 없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혹시 성년 후견 누가 지정받으셨, 한정견을 받으셨다고 했죠. 한정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대리권을 갖습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예. 네. 그러니까 그 대리권이 있으면요. 당사자 없어도 본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면 아니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본인이 결정한 거, 우리가 위험할 거야, 어려울 거야, 돈을 또 다 잃어버릴 거야, 하는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까지도 인정하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인 능력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게 실은 우리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은 활동보전하고 다르죠.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하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사무 처리와 관련되어진 법적인 내용들을 지원하는 자가 후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람직한 후견이 뭐냐? 정말 후견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지금 사회는 모두가 우리 발달장애인 하면 모두가 후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셔도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하는 거 조금만 도와주면 개설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후견인 지정하라고 난립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원래 제도의 취지가. 그래서 또한 후견인 선임되더라도 이들의 행위들을 제한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 의사결정 최대한 본인이 하고 후견인은 보충적으로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간도 정해야 된다. 한정후견 언제까지 시던가요? 기간 없죠? 기간 평생입니다. 말은 거기서요. 한정적이라고 얘기를 해가 저희 한정적이라고 기간 안 정해져 있죠. 네. 평생 그 사유가 살아날 때까지입니다. 근데 자녀가 사망할 때. 본인이 벌써 아이가 벌써 거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벌써 자기 걸 맘대로 카드를 쓰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번에 되니까는 네.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주죠. 네. 저희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후견제도를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이용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후견인 어떤간 금치산 제도와 한정치산 제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금치산 제도가 우리나라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그거는 네. 선거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거를 선언을 하는 제도입니다. 물건 본인과 관련된 저희 A4 용자는 살 수 있을까요? 사더라도 후견인이 가서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금산시설 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후견인이 누가 될 수 있냐면요. 가족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뭐냐면 재산에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드라마 보시면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하는 문제가 이거 관련됩니다. 굉장히 자기결정 침해라든가 인권 침해 굉장히 많았던 제도입니다. 이게 아까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권위에 따라서 바뀐 게 새로운 후견제도. 새로운 후견제도는 전제는 이거는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시작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제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충하고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후견제도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제도 한정치산 같은 경우는 2가지 유형이었지만 새로운 제도는 4가지입니다. 내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족도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제3자거든요. 후견이지만 그 다음에 또 후견법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후견법인도 후견인을 후견할 수 있습니다. 신격호 회장 아시죠? 네. 그 양반 후견이 지정됐죠? 한정후견일 겁니다. 그거 가족들이 다 신청했어요. 격호 뭐 누구 그 사람들 다 법원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후견제도에서는. 이 사람들 다 이해관계자죠. 서로 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거죠.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이라고 하는 변호사들이 만든 법인 이곳에서 일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일 경우는 철저하게 법원에서도 배제를 해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직권으로 선임하게 되어지고 감독도 실은 최종 감독은 법원에서 합니다. 여기는 누가 감독하는 줄 아세요? 가족만이 할 수 있죠? 친족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더 짜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보면은 후견에는 미성년 후견도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 후견, 요즘 사고들이 많잖아요. 부모님 없는 경우 미성년 후견으로 지정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성년 후견,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상입니다. 만 19세 이상 되어지고, 이거는 이제 법정 후견, 법에서 정하는 규정입니다. 법원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임의후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같이 포함이 되는 4개인데, 요 같은 경우는 임의후견 같은 거 먼저 설명드리면 사인간 계약입니다. 내가 치매가 예측이 돼. 그럼 미리 계약을 합니다. 상대하고. 그리고 공증을 해놓습니다. 공증을 해놓은 상태에서 치매가 발병을 해요. 그러면 후견인이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신청을. 그럼 법원에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절차가 돼야지 후견이 될 수 있냐? 후견 감독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르신님 지금 하루에 본인이 사시는 게 한두 시간밖에 안 되시는데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냐고, 후견인이. 그래서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순간 법원에 땅땅땅을 쳐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후견이 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임의후견이 잘 인정이 안 됩니다. 당사자들의 계약 능력을 사회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죠. 이제 성년 한정 특정이 있는데 구분하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년 한정 특정의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후견인의 권한입니다. 성년 후견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후견인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금지사지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한정 후견은 그보다는 정해진 범위, 한정된 범위, 그거는 이제 우리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성년 후견보다는 권한이 훨씬 적습니다.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권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통장 개설,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 뭐 주민등록증이랑 발급받는 거, 또 본인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하면 상속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로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요. 또 하나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활동 기간입니다. 성년 한정후견 같은 경우는 평생입니다. 그 사유가 사라졌을 때, 그 뭐냐면 피후견인이 사망을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의 후견이 성년 한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같은 경우 되게 한정후견을 많이 제안을 하는데요. 저는 이보다 더 아래 단계를 권합니다.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또 연장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정부에 생각하는 거는 2년, 1년이면 5년입니다. 물론 우리 후견이 피후견의 상황에 따라 조금 연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후견 제도가 가족뿐만 아니고 제3자 독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3자가 평생 후견하라고 하면 아마 그 역할을 못할 겁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후견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특정 후견을 먼저 권하는, 지금 정부에서는 후견 사업을 이것만 합니다. 특정 후견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자꾸 자기결정권을 침해 너무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후견으로 하는 게 그래도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최대한 줄여서 후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제도가 그냥 후견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성년 후견 한번 심판 처음에 받으면 계속 갑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 후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에서 한정 후견을 내려갈 수가 있냐? 없습니다. 한정에서 특정 내려갈 수 있냐?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요? 계산이 안 되나요? 처음에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죠. 몰랐어요. 어떻게 잘? 네, 이제 아마 그것도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초기였기 때문에 모르고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네,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사회하고 이렇게 특정으로 가면 자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걸로 가자는 거야. 성년으로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판사들도 사람이야. 똑같아. 우리 당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이제 정부의 사업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신청하면 당사자 법정에 출석하잖아. 아무나 못하잖아. 앉아있는데. 그럼 저 뭘 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특정으로 하냐고 성년으로 하지. 원래 싸우죠. 이제 이야기 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후견이 필요하실 경우요. 대개가 지금 필요한 경우가 뭡니까? 통장일 겁니다. 통장 개설. 그 다음에 뭐 인감주민서 법적으로는 공법상의 행위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발행하는 거. 이거 또 뭐가 있을까요? 필요하신 게 당장.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원에 관련된다고 하십시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부분만 후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당사자에서 사회서비스 많이 이용하잖아요. 신청 관련되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모님 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입니다. 그러면 삶에 지장 없습니다. 성년으로 지정해 놓으면요. 기간도 문제지요. 당사자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취지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가능한 부모님들도요. 특적으로 신청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해보시고 그래야지 아까 말씀했던 거가 연결이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후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대리금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 같이 안 움직입니다. 내가 가서 그냥 통장 계산해버리지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야. 후견이라고 하는 게 자립생활을 돕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후견이 다 대신해버리면 당사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후견을 선택하시더라도 하나하나를 같이. 제가 얼마 전에 인감을 뛰러 왔다가 네. 그 주무관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년 후견인 제대로 왜 신청 안 하셨어요? 줄로 그렇게. 네,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발달장애가 가장 지금 필요한 후견인 제도가 뭘까 했더니 성년 후견이라고 그 주무관이 얘기하는데 특정은 얘기도 안 네, 했어요. 한정 특정에 대해서는 주무관한테 잘 모르는데. 그게 제 잘못이 큽니다.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견인 제도만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후견이라고 하나만 묶어버려요. 네, 네. 그 안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차를 팔 때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면은 말씀처럼 후견인 되오라 그래.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누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녀한테 해주질 않아요. 근데 당사자 그 공무원은 물어야 될 의무가 있어. 왜 끌어줘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뭐 이렇게 엄마가 다 했지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 그다음에 용인에서 그랬어요. 용인에서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아버님 자녀분하고 같이 가실 때 그 인간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안 했대요. 뭐 물어보면 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끊어주겠어요? 그것도 가이드 책임이 있는데 기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차량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차 판매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녀한테 해주세요. 몇 번이라도 이야기해주고 공무원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공무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 전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었어. 공무원한테도 제도 취지 설명, 다시 주민센터한테 연락해서 담당한테 연락해가지고 제도 취지 설명을 하고 결국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측면에서 입장에서도 잘못된 게 있어.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 갈 때도 마찬가지. 가실 때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주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시간이 12시에 끝낼게요. 괜찮으시죠?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각 제도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요. 실제 이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우리 발달장애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후견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신한연도, 전 신한연도 피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건 사고 이미 노출된 경우, 뭐 성폭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사고 노출되어진 경우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방형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연로하셔. 내지는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이 좀 있어. 그 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런 놈이 쑥쑥 빼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긴급 사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해야 돼. 다른 생활은 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의식이 몇 번에 통장 개설도 안 돼, 뭐가 안 돼.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안만 해결하고 빠집니다. 그렇게도 후견이 지정이 되거든요. 뭐 가족 보호용은 이제 부모 역할들을 대신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뭐 N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수 씨라든가 우리 당사자들이 돈 있으면 돈 전화를 했었는지 몰라. 나 돈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봐주면 좋을 건데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빼갈까? 이런 게 사회잖아요. 그런 피해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성폭 같은 경우 기존에는 그냥 합의, 당사자 합의로 해서 한 50만 원 해결했어요. 지방에서는. 요즘은 후견인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형사, 물론 형사는 다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합니다. 합의금 얼마 요청하는 줄 아세요? 5천만 원.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고요. 재정적으로 피해가 가도록.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동네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네 부끄럽다고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내뒀잖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피해받으면 상처받고 치료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후견이 들어가면 내가 치료, 연결, 거주 공간에 이동. 그 동네에서 계속 살거든. 시골 같은 경우. 그런 문제들까지 이렇게 후견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돈을 투입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아까 치매, 우리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발달장애인만 현재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달장애인법에 제9조에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용은 뭐냐면 원래 후견인 활동은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신격구 회장이 그 시원해 주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후견인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 15만 원까지. 우리 발달장애인 후견을 여러 명 쓸 수 있습니다. 한 명 아니고 지금 최대 2명까지 쓰고 있어요.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변호사가 붙습니다. 도견인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부터 돕는 그런 역할들. 또 후견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후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5명이면 원래 75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명이 가장 많습니다. 한 명이 하시는 후견인 중에. 그분에게는 40만 원까지 줍니다. 원래는 4명에게 60만 원이 되는데 예산 사정상 40만 원 최대 활동비가 지급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 청구에 따른 비용. 혹시 어머니 직접 하셨어요? 저희는 직접 했어요. 오. 직접 하고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라는 대로 그냥 전화해서 하고 했는데 나도 이제 뭐 사기당하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민사 전자소송까지 해봤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변호사라든가 그런 사무실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죠. 50, 80, 200만 원 다 나온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법원에 서류를 넣으려면 뭐 수수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임시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약 30만 원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 30만 원도 이제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용.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병원비 뭐 40만 원 뭐 이런 게 더 들어가요. 정신감정? 예. 공공견제도를 이용하시면 정신감정 받지 않습니다. 법원하고 합의가 돼서 장애 진단 받잖아요. 장애 진단 서류 대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절차를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읍면동에 신청을 하십니다. 시군구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발달장애 지원센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럼 심판 청구서에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시군구에 줍니다. 공공기관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심판 청구를 누가 하냐면 물론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군구 청장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출석을 해서 심판 판결을 받고 거기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후견인도 활동하시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울 사시다가 제주도 이사 가셨어요.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후견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후견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이 좀 그렇네요.